육체 노동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인 이른바 가동 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기준이 달라지면서 재판의 손해배상의 계산과 보험료는 물론 연금과 정년 등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어제 50대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숨진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와 노동청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이 공장에서만 35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그때마다 특별 근로 감독이 이루어졌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풀어주고 싶다면서 다만 뭔가 의미 있는 북한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노이에선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가 실무 협상 중인 가운데 JTBC 취재 결과 두 사람은 이달 초 평양에서 17시간이나 실무 협상을 진행했고 서로가 원하는 협상의 최종 목표까지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년 전 평창 올림픽에서 감동의 은메달을 땄던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의 호소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팀킴은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상금과 후원금을 받지 못하고 인권 침해를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지면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 7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도 신생아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볼 순 없다고 했습니다. 부산의 한 편의점에 강도가 들어와 흉기로 주인을 위협했는데 지나던 시민이 이를 보고 뛰어들어가 단번에 제압했습니다. 이 시민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강도를 넘겼는데 알고 보니 태권도 선수까지 지낸 무술 고수였습니다. 카풀을 둘러싼 택시업계의 반발이 카카오에 이어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택시업계가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용 대표를 고발한 가운데 타다가 오늘 택시 측에 새로운 서비스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 2부에 이재용 대표가 출연해서 이 상생 모델에 대해 직접 이야기합니다. 도심 전기줄의 까마귀떼가 수백 미터를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아래는 배설물들이 가득한데요. 그런가 하면 반가운 손님에서 정전의 주범으로 지목된 까치에게는 포상금까지 걸렸습니다.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몇 살까지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법에는 듣기에도 생소한 가동연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 낯선 단어가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의외로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에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을 따질 때도 필요하고 정년이나 연금 같은 제도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그동안의 60세에서 65세로 늘렸습니다. 30년 만에 바꾼 겁니다. 오늘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박모 씨의 4살 아들은 2015년 수영장에서 숨졌습니다. 박 씨 가족은 수영장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위자료 등을 제외한 손해액을 1억 7,400여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때부터 만 60세까지 육체 노동을 해서 버는 돈을 기준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 이른바 가동연한을 1989년에 정한 만 60세로 봐선 안 된다는 겁니다.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치에 합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대법원은 우리의 사회 경제적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먼저 30년 동안 평균 수명이 10살 가까이 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은퇴하는 나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정도로 고령층의 경제 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또 복지 관련 법에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정한 것도 고려했습니다. 일반 육체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득 보장을 위해서도 60세 이상 65세까지는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시기다. 현실에 맞게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그런 좋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이 5년이나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법원 취재기자와 함께 실생활에서 무엇이 변할 것인가 이것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가장 직접적인 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당장 이제 그 여러 가지 재판에서 배상이라든가 이런 게 당장 바뀔 가능성이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만 35세의 일용직 노동자가 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예.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 그러니까 가동연한을 60세로 계산할 경우에는 2억 7,700만 원을 더 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올릴 경우에는 3억 200만 원, 즉 2,500만 원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다른 재판에서도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손해배상액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매달 내야 되는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이 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이 보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이 자동차 보험료가 기준인데요. 가동연한이 5년 늘어난다. 그러면 이 보험료가 최소 1.2% 오를 것이라는 계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 판결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육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내놓은 거잖아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보통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자격 없이 단순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니면 이번 사건처럼 미성년자라든지 이 특정한 직업이 특정되지 않을 때도 적용이 되는 기준인데요. 이 다른 직업의 가동연한을 계산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이 기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다른 직업의 가동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직업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먼저 정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직업에 내려진 법원의 판례를 따릅니다. 그 직업의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체 나이가 중요한 프로야구 선수 투수는 40세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요풍 가요를 부르던 가수는 60세까지 인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장르마다 조금씩 달라서 예전에 가수인 고 신해철 씨의 경우에는 70세까지 인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노래는 장르마다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변호사는 70세, 그리고 택시 운전사는 73세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반 육체 노동자의 이 가동연한이 5년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직업군들도 오를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판결이 아무래도 이제 주목을 더 받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정년 문제라든가 지금 60세로 돼 있잖아요, 그죠? 정년 문제라든가 노인의 기준을 바꾸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이의 기준이 중요한 노동이라든가 복지 등에서 파장을 부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정년의 경우에는 만 60세로 법제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나아가서 노인의 기준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노인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인을 만 65세로 보고 있는데 이를 70세라든가 더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그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군요. 쉽게 잘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선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풀어주고 싶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말입니다. 북미 양측은 이미 비핵화와 상 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카드는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바로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 모두들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던진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제재 해제라는 단어를 직접 말함으로써 상대의 귀를 쫑긋하게 하는 말일 수도 있겠죠. 결국은 서로 더 내놓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인데 하노이에서는 오늘 치열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신진 기자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하노이 실무 협상 첫날인데 지금도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지금은 잠시 중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전에 북한 김혁철 대표를 태운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이곳은 하노이 시내에 있는 디파르크 호텔인데요. 이 앞서 미국 비건 대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하노이에 들어온 뒤 이곳에 짐을 먼저 풀었습니다.
그다음 김혁철 대표가 오후 3시 30분쯤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6시간 정도 한 뒤 이 김혁철 대표가 호텔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점심 식사 후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예,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잡히긴 했는데 관심은 역시 협상 내용입니다. 회담장 밖으로 좀 나오는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이 회담장은 이 호텔 꼭대기층으로 추정이 되는데 통제되고 있어서요. 저희 실무진에게 취재진이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협상단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성애 북한 통일전선부 실장이 먼저 호텔을 빠져나갔다가 30분 뒤 돌아오는 장면이 목격이 됐습니다. 평양에 보고를 하러 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만큼 이 실무 협상이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화면을 보니까 취재 경쟁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김혁철 대표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관심이 컸는데 혹시 무슨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취재진들하고? 네, 김혁철 대표가 숙소를 빠져나오자 곳곳에서 오토바이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들어서자 각국 취재진들이 질문을 퍼부었는데 김혁철 대표는 대답을 하지 않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상황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예. 今からアメリカ側が止まったような発言が入ってきました。今からリーガン氏と実務者協議をするとみられます。김혁철 씨, 리간氏との実務協議に向かいました。 예, 잘 봤습니다. 좀 번잡스럽긴 한데 현장이. 북한 측 숙소 주변도 혹시 가봤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이른 아침부터 이 숙소 주변, 그러니까 영빈관 주변을 취재를 했습니다. 먼저 오전부터 북측 실무진을 태운 차량이 드나드는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측에서 의전을 담당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이 박철 아태평화위 부위원장도 오후 4시쯤에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담장에서 신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2차 정상회담의 성패는 김혁철, 비건 두 사람의 협상 결과가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보신 것처럼 큰 상황입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두 사람은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평양에 갔을 때 17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양측이 원하는 최종 목표까지 일단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최종 목표에 대해서 서로 동의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이걸 서로 교환했다는 얘기죠. 심수미 기자입니다. 이달 6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태운 비행기가 평양을 향해 출발합니다. 2박 3일 총 55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이 가운데 김혁철 북한 대미특별대표와의 협상에만 17시간을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특별대표가 영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통역 없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때문에 밀도 있는 대화가 가능했다는 게 우리 정부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관계자는 이번 회담 의제뿐 아니라 서로가 원하는 최종 목표까지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 폐기나 북미 수교 등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를 확인한 뒤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다뤄야 할 의제 리스트까지 교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관계 정상화 등 추상적인 표현만 담겼던 1차 합의문보다 이번에는 진전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측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해체,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검증 일정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이번 주말에 한국에 온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도 이달 초에 평양에 가기 전에 청와대를 들렀었죠. 볼턴 보좌관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나서 하노이 회담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이번 주말 존 볼턴 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확인해 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부인하진 않고 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직전에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나 막판 조율을 하기 위한 자리로 보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한국에서 논의를 마친 뒤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일부에선 이 발언을 이른바 스몰딜로 연결시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자연스러운 설명이라며
비핵화는 텔레비전 코드 뽑듯 한꺼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베트남 당국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판 스와트, 그러니까 경찰 특공대인 꺼동이 이미 주요 장소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군요. 김필중 기자입니다.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이 베트남 하노이 영빈관 앞을 지킵니다. 이들의 검은색 제복은 베트남 경찰 중 선택된 이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베트남 말로 꺼동, 경찰 특공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총기와 같은 무력을 현장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오페라 하우스 등 북미 회담의 중요 장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96개 순찰조가 주요 지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북미 회담 때는 네팔 구르카족 용병이 경호를 맡아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북미 당국은 근접 경호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차 북미 회담 때 경호를 총괄했던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이 현재 하노이에서 동선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여준 북한 특유의 V자 경호나 조깅 경호가 재현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차 더 비스트도 이번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북미 회담 때 김 위원장에게 자랑했던 차입니다. 김 위원장은 벤츠 방탄 차량을 본국에서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하노이의 키워드는 이제 2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하나는 바로 오토바이입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노이의 오토바이는 우선 엄청나게 수가 많습니다. 500만 대라고 하죠. 그 많은 오토바이들이 무질서하게 다니는 것 같은데 사고는 거의 없다는 게 희한하다고들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기오염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담 기간 중에 오토바이들을 통제한다는데 잘 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연결돼 있는데, 자, 질문 한 가지만 좀 하는 걸로 하죠. 하노이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게 말씀드린 대로 도심의 오토바이 행렬입니다. 서효정 기자 뒤로도 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회담 당일에 오토바이 통제가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이 관심사인데 어떻게 통제한다고 합니까? 네, 일단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앞서 비건과 김혁철 특별대표가 협상을 한다고 알려드렸던 호텔과 가까운 곳의 한 거리입니다. 지금 이곳 하노이 시각은 오후 6시인데요. 이렇게 제 뒤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경로에 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오토바이를 2-3대씩은 꼭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체 오토바이 등록된 수가 200만 대 정도 되는데 이곳 하노이 시만 해도 500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오토바이를 직접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좀 시내를 둘러봤는데요. 과연 회담 당일 통제가 가능할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건너? 길 건너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조금만 긴장을 풀면 오토바이가 바로 옆으로 지나갑니다. 차선 침범은 기본, 역주행까지. 대기하는 택시도 오토바이입니다. Đây vì là công việc kiếm tiền của mình nên mình đi làm nên như hiện mình cảm giác rất là bình thường và không có vấn đề gì cả vì cái công việc của mình theo nó quen này. 이곳 시내에서 오페라 하우스까지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 오토바이를 타고 직접 가보겠습니다. 경적 소리는 내가 먼저 가겠다는 신호입니다. 옆에 있는 운전자와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닿아 있습니다. 베트남도 이렇게 차선을 노란색으로 서로 방향이 달리는 차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기는 했는데 사실 오토바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차선이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오페라 하우스까지 오는데 5분 정도 걸렸습니다. 만약에 이 오토바이들을 전부 통제한다면 시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통제가 어렵다 보니 지난 2006년 에이펙 정상회담 땐 통행증이 없으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통제에만 경찰 만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이번 북미 회담 때도 수만 명을 동원하는 경호 계획을 세울 걸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JTBC 서유정입니다. 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모디 총리는 조금 전에 롯데월드타워 스카이 전망대를 관람했고 현재 만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와대는 모디 총리에게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카이 전망대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어제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외주업체 소속 5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또 컨베이어 벨트에서 난 사고였습니다. 이 작업장은 지난 12년 동안 무려 35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어제 사고는 공구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움직이던 컨베이어 벨트를 밟아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당장 김용균 씨를 떠올렸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공장 안에 출입을 막는 테이프가 붙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 9번 타워 내부 모습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이곳 컨베이어 벨트 아래서 50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이곳에서 일한 지 7개월밖에 안 된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씨 사고와 닮은 꼴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김용균법이 통과됐지만 똑같은 사고는 다시 반복됐습니다. 사고가 난 9번 타워 안에는 5개의 컨베이어 벨트가 있습니다. 그중 가운데 있는 벨트만 멈추고 회전체 고무를 바꾸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 씨가 2층으로 공구를 가지러 올라갔고 가동 중이던 바로 옆 벨트를 밟아 사고를 당한 걸로 보입니다. 동료들은 작업장이 어둡고 먼지가 많아 잘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소리가 난다, 먼지가 난다 이렇게 하는데 다 보니까 얘가 누군지 얘가 뭐인지 그렇게 착각했는지. 노동청은 사고가 난 컨베이어 벨트 2개의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노조 측은 사망 사고가 났어도 나머지 3개 벨트가 돌고 있다며 전면 작업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는 지난 2007년 이후에 35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에 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 때마다 특별 근로 감독에 들어갔지만 죽음은 반복됐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지난 12년간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노동자 3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년에 3명꼴입니다. 이 중 6년 전 노동자 5명이 숨진 아르곤가스 누출 사고. 당시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모두 1,123건에 달하는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후 감독관이 공장에 상주해 감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해 10월부터 4달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실 감독에 무용론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굉장히 넓은 곳이고 생력사도 다양하고 그거를 동시다발적으로 매일매일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다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됩니다. 작년 8월엔 대한통운 대전터미널에서 컨베이어 벨트 아래를 청소하던 노동자가 감전돼 사망했습니다. 곧장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지만 2달 뒤 같은 터미널에서 계약직 직원이 화물차에 치여 또 숨졌습니다. 그때는 옥내 사고에서 옥내만 봤다. 감전 업무에 대해서 주로 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위험의 외주화 문제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인권위는 이 공장을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차별이 심한 사업장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숨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29명으로 전체의 80%가 넘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은 60%만 받고 복리후생비 등도 훨씬 적었습니다. 심지어 탈의실 비품까지 차별이 있어 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죽음의 사고는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찾아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고성과 막말이 이어지던 자유한국당 합동연설회가 오늘 하루는 비교적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당 안팎에서 여론이 나빠지자 나름 자제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보들의 발언에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태극기 세력이 오늘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제주 합동연설회는 큰 소란 없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되도록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난장판 전당대회라는 비난이 당내에서까지 쏟아지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 야유가 나올 때마다 박수 소리로서 그 야유를 덮어주십시오.
그러나 후보들의 주장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깊은 사죄 말씀을 올립니다. 베네수엘라에 마두로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문두로가 있습니다. 지도부는 김준교 후보를 감싸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을 탄핵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저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김진태 후보는 정부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경남 경제를 망친 주범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소득주도 성장 이번에 끝장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오세훈 후보는 당의 탄핵 논란을 이어갔습니다. 박 대통령은 돈 한 푼 안 먹었다 이런 말로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당대표 후보들은 TV 토론회 2차례와 서울 수도권, 강원 지역 연설의 한 차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예, 지금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 춘천에서는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춘천 망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동시에 김 의원을 지키자면서 태극기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좀 연결하겠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촛불 집회에는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요? 네, 저녁 6시 30분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가 약 2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화면 오른쪽인데요. 이 경찰 통제선 너머로 촛불을 든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지난 2016년 겨울 대통령 탄핵 촛불 이후 2년여 만에 촛불 집회입니다. 해가 저물 무렵부터 모여들기 시작한 시민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김진태 추방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인증샷을 찍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주최 측에서 1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참가한 인원은 400명 정도입니다. 이 5.18 망언으로 춘천 망신을 시켰다면서 김진태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이종명, 김순례 의원 제명과 이번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해체도 주장했습니다. 예, 반대편 집회도 열리고 있다면서요, 태극기 집회. 네, 태극기 집회는 지금 화면 왼쪽인데요. 이 길 건너편 쪽에서 이 촛불 집회보다 빠른 오후 5시쯤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집회가 마무리돼서 정리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춘천 지역 보수단체 6곳이 모인 춘천 애국시민연합이라는 곳이 주최했습니다. 춘천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200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김 의원은 문제가 된 공청회에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망언을 했느냐며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또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해라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 문재인 대통령 물러가라라는 등의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예, 양쪽이 충돌했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죠? 지금 분위기 보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네, 이 양측 집회 장소 사이에는 왕복 6차선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300여 명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나가는 시민들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언쟁과 말싸움 정도가 간간히 목격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승현 기자였습니다.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정치권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 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정권 초부터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죠. 민주당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 자리를 제안했고 양 전 비서관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양정철 전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최측근입니다. 2016년 히말라야 트레킹 때도 함께했습니다. 양 전 비서관은 정권 출범 직후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잠시 귀국했을 때도 정치권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권력 구체에 갈 일이 없습니다. 저는 끈떨어진 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양 전 비서관에게 민주연구원장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수감 등 각종 악재가 이어진 상황에서 당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양 전 비서관은 처음엔 완곡한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의 계속되는 설득에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교감이 있는 사람이 연구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총선을 대비해 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의 임기는 5월까지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그러나 웃음과 메달 뒤엔 폭언과 인권 침해, 전횡이 있었다고 선수들은 한참이 지나서야 털어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팀킴의 호소는 사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어렵게 알렸던 영민은 속이 후련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비인기 종목인 컬링에서 아시아 처음으로 은메달을 따낸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다양한 패러디와 유행어를 낳으며 동화 같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뒤 나온 눈물의 호소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 갑질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렸다는 이들의 호소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선수들을 이끈 경상북도 컬링협회의 김경두 전 회장 일가는 3천만 원이 넘는 상금을 횡령했고 9천여만 원의 후원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막말도 잦았습니다. 사진 찍어주고 그러니까 뭐 연예인이 된 줄 아느냐, 아니면 서커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외모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하도 있었다고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감사 결과에 선수들도 놀랐습니다. 속이 후련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부당하게 취해졌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문체부는 지도자 가족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요구와 환수 등 모두 62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감사 결과 컬링 국가대표팀뿐 아니라 선수들이 훈련한 컬링장까지 한 가족의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컬링 동화의 민낯을 백수진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김경두 전 컬링연맹 회장 직무대행은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컬링을 알리기 시작한 인물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인척이 컬링에 발을 들였고 연맹 주요 보직까지 맡았습니다. 딸인 김민정 전 대표팀 감독과 아들 김민찬 선수처럼 역량이 부족한 인물이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문체부는 이 같은 친인척 채용이 비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공식적인 추천 과정이나 행정 절차 없이 사위를 경북체육회 트레이너로 계약했고 관련 경력이 없는 조카를 국가대표팀 전력분석관으로 채용할 때는 딸과 사위가 면접관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공공체육시설인 의성컬링센터를 사유화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경두 직무대행은 본인을 센터 대표로 부인을 실장으로 앉혀 5년간 인건비만 5억 원 넘게 챙겼습니다. 팀킴이 호소했던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지만 김경두 측은 반발합니다. 사람들 말만 듣고 선수와 컬링 관계자들의 말만 듣고 지도자 자질이 부족하다. 그럼 자격증을 준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의 자질을 어떻게 파악을 한 걸까요? 문체부 감사반은 경찰에 업무상 횡령 수사를 의뢰하고 국세청에 조세 포탈 정황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부산에서 40대 남성이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나타난 강도를 맨손으로 제압했습니다. 신고부터 제압까지 완벽해서 경찰관들이 슈퍼캅이란 별명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이 남성은 태권도와 유도를 섭렵한 무술 고수였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흉기를 든 강도가 편의점 주인을 붙잡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나타난 남성이 잽싸게 팔을 꺾어 단숨에 강도를 제압합니다. 순간적으로 112에 바로 신고를 했죠. 그냥 바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편의점으로부터 500m 떨어진 이 파출소에선 경찰관 5명이 순찰차 2대를 타고 긴급 출동했습니다. 성 씨는 곧바로 도착한 경찰에 강도와 함께 흉기까지 넘겼습니다. 범행 당시 강도는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자칫 큰 피해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성 씨의 활약상에 경찰관들도 감탄했습니다.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울 건데 정말 슈퍼캅 능가하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43살인 성 씨는 알고 보니 태권도 5단과 유도 1단의 무술 고수였습니다. 여자 혼자 편의점에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당연한 일을 그냥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성 씨에게 신고 포상금과 함께 감사 표창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흉기 난동을 벌인 53살 임모 씨에 대해서는 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서울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 모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주사제 관리 등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아기들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유족들은 아기에게 미안하다면서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인 조수진 교수는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2017년 12월 오염된 주사제를 놓아 신생아 4명이 폐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금고 1년 6개월에서 3년형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주사제를 나눠 썼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주사제가 오염됐고 아기들이 숨졌다는 게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숨진 한 신생아의 아버지는 JTBC와 통화해서 아기에게 너무 미안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e스포츠 협회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먼저 뇌물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예산 20억 원을 e스포츠 협회에 배정한 혐의 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은 재판부가 검찰의 억지 수사를 인정한 것 같아 억울하다며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항해 정보 저장 장치, 이른바 블랙박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린 바가 있죠. 지난 2년 동안 안 되어던 일을 우리 정부가 용역을 맡긴 심해 수색선이 불과 3일 만에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이 심해 수색선이 오늘, 그러니까 또 불과 3일 만에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심해수색선 시베드 컨스트럭터호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사고 해역 근처에서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 일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업복으로 보이는 오렌지색 물체도 함께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이 심해수색선은 지난 17일 스텔라데이지호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항해 기록 저장 장치 VDR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VDR을 발견한 지 사흘 만에 실종자일 수도 있는 유해를 찾은 겁니다. 외교부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자 실종자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받고 나서 정말 저희는 지금까지도 믿기지가 않고 좀 경황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 대처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저희도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죠. 이거 지금 수색 끝내면 안 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근처에 더 남아 있을 거다. 그것들까지 좀 더 수색을 해달라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외교부는 발견된 유해가 실종자가 맞는지 확인 작업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뒤 그 결과를 가족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 V자 표시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사이버 사령부로부터 댓글 공작 보고를 받으면서 V자로 기록을 남겨뒀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2011년에서 13년까지 사이버 사령부가 이명박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는 댓글을 쓴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8,800번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이런 댓글 공작을 매일 보고받은 뒤 V자를 표시해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군은 어떤 기관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행위가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겁니다. 다만 군무원을 채용하면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댓글 공작에 관여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항소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짧은 소식 한 가지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가게 해달라면서 보석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재판부에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80세 고령인데다가 심장 등 건강이 좋지 않아서 돌연사할 수 있다면서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대기업을 압박해서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이틀째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셔보는 게 이제는 좀 가물가물하죠.
내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에 처음인데 전국에 공공기관 2부제도 적용됩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수도권 예비저감 조치 이틀째인 오늘도 서울은 뿌연 먼지에 갇혔습니다. 정부 청사와 시청 등 공공기관에선 오늘도 2부제가 시행됐습니다. 경기와 충청권을 시작으로 영남권에 이르기까지 전국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실은 예보를 한참 뛰어넘었습니다. 간간히 보통이나 좋음 수준도 보일 거라던 예측과 달리 전국이 기준치를 넘겼고 매우 나쁨을 의미하는 주황색을 보이는 곳도 많았습니다. 가장 심했던 충청북도는 나쁨일 거라던 예보와 달리 새벽 1시부터 줄곧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예보가 정확했더라면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어야 하지만 결국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지난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공공기관 2부제가 전국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29기가 출력을 80%로 낮춥니다. 하지만 노후경유차 같은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조례가 준비된 서울에서만 시행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세금을 거두려면 누가 얼마나 버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하지만 그동안에 깜깜이로 방치되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임대 시장, 전월세 시장이죠. 정부가 집을 팔고 살 때와 마찬가지로 전세나 월세를 줄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임대 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과세로 이어질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전체 임대주택 중 정부가 전세나 월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건 23%뿐입니다. 나머지는 깜깜이 계약입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검토 중인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가 현실화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월세나 전세금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던 집주인들이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한 해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비싼 전세를 편법 상속이나 증여수단으로 쓰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세입자는 집을 구할 때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로 나오는 주택이 줄거나 세금 부담만큼 임대료가 오르는 등 일시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투기 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부터 신고제를 시작해 점차 대상을 확대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서울 종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장 안에 식당으로 돌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길을 무려 100m가량이나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골목으로 흰색 차가 빠르게 들어옵니다. 운전자 35살 이모 씨가 모는 차가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종로 신진시장에 있는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는 시장 입구에서 화물 트럭을 먼저 들이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멈추지 않고 골목길을 따라서 100m가량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이곳입니다. 제가 팔을 벌리면 꽉 차 보일 정도로 폭이 좁은 골목입니다. 냉장고는 찌그러지고 식당 유리문은 깨졌습니다. 1, 2, 3 이거 받아가면서 저기를 친 거예요. 사상 처음에 차 들어오긴. 들을 수 없는 자리예요. 앞서 이 씨는 종로 5가와 6가 사이에서 멈춰 서 있는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후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또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가 난 새벽 시간에 지나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만취 상태였고 면허도 없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이 화면을 반으로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이른바 폴더블 폰 개발 경쟁이 뜨겁습니다. 석 달 전에 한 중국 업체가 세계 최초로 내놓은 데 이어서 삼성전자도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대기업 화웨이와 샤오미도 이번 주말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반으로 접혀있던 스마트폰을 펼치자 화면이 커집니다. 접으면 스마트폰, 펼치면 태블릿 PC로 사용할 수 있는 폴더블 폰입니다. Galaxy Fold breaks new ground, not just because it defines categories. 화면을 완전히 접을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화면을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는 4월 시장에 나올 예정인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 고가형 스마트폰의 2배 수준인 220만 원 정도입니다. 중국 대기업도 이번 주말 새로운 폴더블 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화웨이는 오는 24일 삼성전자와는 반대로 바깥쪽으로 접히는 폴더블 폰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샤오미도 같은 날 새로운 형태의 폴더블 폰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삼성과 LG 등 국내 대기업이 중국 기업들의 저가 스마트폰 공세에 세계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 폴더블 폰 경쟁에서 어느 쪽이 먼저 주도권을 잡을지 주목됩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큰 불이 나서 현재까지 최소 81명이 숨졌습니다. 가스 사고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건물에 있던 플라스틱이 타면서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건물이 바짝 붙어있는 복잡한 구조가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의 화재 현장입니다. 다카의 옛 도심인 초크바자르 지역입니다. 건물이 바짝 붙어 있어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병원에 실려옵니다. 가족과 재산을 잃은 여성이 흐느낍니다. 당국은 현지 시간 20일 밤 아파트 안에 가스 폭발로 불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물에 보관 중이던 플라스틱 등 가연성 소재가 불길을 키웠습니다. 외신은 화재가 1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주변 건물로 번졌다고 전했습니다.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인 소방 당국은 사상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2010년 다카 화학창고 화재로 120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우리 관광객도 많이 찾는 미국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박물관에 18년 동안 우라늄 광석이 방치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찾는 박제 전시관 옆이어서 방사능 노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우라늄 광석은 19리터짜리 플라스 용기 3개에 들어있었습니다. 2000년 박물관으로 옮겨진 후 18년 동안이나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우라늄 광석이 들어있던 용기가 방치됐던 곳은 박제 전시 공간 근처입니다. 미국 공영 NPR 등 현지 매체는 공원 안전관리 직원이 이런 내용을 폭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문객과 직원들에게 방사능 유출을 알리라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공원 측이 이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 직원은 2000년부터 2018년 6월 사이 박물관을 찾은 사람들이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의 방사능에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원 측은 자체적으로 지난해 6월 우라늄 광석을 폐기했습니다. 안전복을 입지 않고 장갑만 끼고 근처 광산으로 우라늄 물질을 옮긴 후 용기는 다시 박물관으로 가지고 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공원 측의 입장과 달리 미국 언론은 직원은 물론 방문객들이 유해한 수준의 방사능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얼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을 풍자한 코미디 쇼 프로그램을 국민의 적으로 지목했죠. 이 국민의 적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이번엔 언론사 뉴욕타임스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언론을 악마로 만드는 건 독재자와 폭군의 방식이라고 대응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는 거짓이다. 그들은 진정한 국민의 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전날 뉴욕타임스 보도를 반박하며 남긴 트윗입니다. 자신의 성추문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에 측근을 임명토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뉴욕타임스를 반역적인 언론이라고 공격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트윗에서 오늘날 언론은 완전히 통제 불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설즈버거 발행인은 국민의 적이라는 말은 위험하다며 언론인에 대한 위협과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불신 발언이 지난주 엘파소 집회 당시 지지자들의 언론인 폭행 사건을 재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이 한 달 가까이 기자회견을 중단하고 있다며 왜곡된 언론관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조금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늦은 나이에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빛나는 졸업장을 받았는데요. 막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은행에 가서도 주눅들지 않게 된 늦깎이 학생들은
돋보기를 쓴 듯이 세상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우리 자식이 배웠던 과학 공부를 나도 학교에서 고체, 액체, 기체를 배웠습니다. 우리 손자도 올해 대학교 졸업합니다. 느린 걸음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간 졸업여행은 느려서 더 좋았습니다. 배우지 못해 서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쓸데없는 글이라고 어른들 그래갖고 여자들은 다 중지가 되었어요. 그렇게 너무 어두운 데서 살았어. 늦게 들어간 학교에서 찾은 인생은 돋보기를 쓴 듯 밝아졌습니다. 꼴찌를 하더라도 꼴찌도 등수니까 꼭 해보고 싶다고. 오늘 서울에선 854개의 학사모가 주름진 얼굴 위에서 더 반짝였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을 관광하다 추락해 중태에 빠졌던 동아대 학생 25살 박준혁 씨가 내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합니다. 오늘 오전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출발한 박 씨는 대한항공 측이 좌석 8개를 연결해 만든 공간에서 의료진의 간호를 받으며 귀국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2억 원가량 드는 환자 전용기를 이용하려 했지만 최근 상태가 호전돼 민항기를 탔습니다. 올해 3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벚꽃이 예년보다 4일에서 7일 정도 일찍 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상업체 K웨더는 다음 달 21일 제주에서 처음 벚꽃이 피기 시작해서 24일 부산, 31일 대전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계획 중인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시가 선정됐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정부의 허가 절차를 거쳐 용인 원산면 일대 448만 제곱미터에 120조 원을 투자해서 2022년부터 10년 동안 반도체 생산시설 4개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와 주변 지역에 이번 주말까지 심각한 공기 오염이 나타날 것이라고 중국 생태환경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오염은 정월 대보름 기간에 있었던 폭죽, 불꽃놀이와 함께 춘제가 끝난 뒤 기업들이 공장을 다시 가동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가운 손님이라던 까치는 사실 유해 조류로 지정도 했습니다. 까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획을 해오면 보상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정전을 일으키고 거리를 더럽힌다면서 어딜 가나 불청객 신세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 기자입니다. 까치를 본 엽사가 조준을 하더니 방아쇠를 당깁니다. 날개에 빗맞은 까치가 민가로 숨어들었지만 이내 붙잡힙니다. 이게 물지에 도망가요. 아니 숨어버린다니까. 못 참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까치는 멧돼지와 고라니와 함께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포획을 할 경우 포상금은 마리당 6,000원. 사람이 접근하면 도망가기 때문에 발견하면 차에서 곧바로 쏘기도 합니다. 150마리 잡았는데요. 네. 현재 잡은 게 한 250마리, 300마리 정도는 지금 잡아야. 엽사들이 포획에 나서는 건 까치가 이맘때 둥지를 틀기 때문입니다. 까치가 전신주 위에 집을 짓다가 정전이 되는 경우만 매년 30건 정도에 달합니다. 전신주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까치들이 집을 짓기에 좋다고 합니다. 전신주의 까치집을 계속 없애고 있어서 지금은 안 보이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통신중계기에는 까치집이 커다랗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까치집에는 비록 나무로만 짓는 게 아니고 철사나 뭐 이런 셰프치 같은 걸로도 지니까 전기 합선 유래가 많아요. 농촌에서도 반가운 손님이 아닙니다. 땅콩 같은 거 심는 거 그러잖아. 그걸 다 깨서 다 쪼아서 보고 비닐이 씌어도 다 막 콕콕콕콕콕콕 찔러갖고 그거를 막 피해주대. 도심에선 까치보다 더 환영받지 못하는 까마귀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일부 도심은 까마귀 떼가 나타날 때마다 홍역을 앓습니다.
까마귀가 출몰하는 지역은 그야말로 배설물 천지입니다. 눈이 한번 와서 씻겨 내려갔는데도 이 정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까만색 까마귀 털도 보이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바깥에 주차하기가 불안해서 이렇게 비닐로 싸둔 차도 있습니다. 여기가 다 완전 다 까마귀 똥. 그래가지고 똥폭탄 맞았다고 막.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차들은 매번 까마귀 배설물로 뒤덮입니다. 심하죠. 들어갈 수가 없죠.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파트 경비원들도 일이 늘었습니다. 쫓아내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 호루라기 하고 요거 산 거예요. 이건 레이저 포인터인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이게 빨간불 이렇게 쏘면은 다 날아가더라고. 오후 6시가 되자 논밭에서 먹이 활동을 마친 까마귀 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을 정도입니다. 행인들은 손과 비닐로 머리를 가리고 심지어 우산도 씁니다. 우산도 많이 쓰고요. 지금 오늘은 좀 덜 나오는지 싶어가지고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까마귀가 있네요. 불빛을 비추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내기를 반복합니다. 쫓겨난 까마귀 떼는 사람이 드문 도로변에 수백 미터 전깃줄을 차지합니다. 까마귀 떼도 드물지만 정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물이 지어서 전깃줄 위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전깃줄이 끊어진 적도 있고요. 전깃줄을 부리로 쪼아서 합선이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수원시의 경우 까마귀 이동 경로를 제보하는 시민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인계동이랑 수원시청이랑 그런데 표시가 돼 있어요. 피해 다니라고. 번화가에도 까마귀에 대한 경고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아주 영화에 나온 거 흉측한 그 공포 영화처럼 단체로 또 앉다가도 단체로 날아가고 하는데 좀 기계스럽게. 까마귀는 효도, 까치는 반가운 손님을 의미하는 새로도 알려졌습니다. 우리에겐 친숙한 동물들이지만 언젠가부터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았는데요. 쫓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밀착카메라 정원석입니다. 내 차가 충격받으면 내게도 충격이 온다. 실시간으로. 이것이 커넥티드. 실시간이 아니면 블랙박스도 아니지. 아이나비 QXT 3000. 내 차가 충격받으면 내게도 충격이 온다. 실시간으로. 이것이 커넥티드. 실시간이 아니면 블랙박스도 아니지. 아이나비 QXT 3000.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나는 어린아이였고 우리 동네에서도 많은 이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런 내가 하노이를 찾게 되다니. 작년 여름 하노이에 간 마이크 폼페이오는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만했습니다.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패배한 전쟁. 그래서이겠지만 베트남의 전쟁 박물관은 온통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을 패배시킨 베트남의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전했던 한국군은 발 디뎌 놓을 틈도 없이 말입니다. 미국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라고 불렀던 그 베트남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월맹군의 한편에는 북한의 공군도 있었다고 하죠. 두 번째의 정상회담, 이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일까 아니면 순풍이 부는 호수일까? 남은 시간은 단 엿새, 시선은 하노이로 모입니다. 낙관의 한편에는 비낙관도 존재하지만 고작 1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은 기나긴 분단과 전쟁, 반목의 역사로 보자면 숨가쁘다 할 만했습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은 한때는 질곡의 땅이었던 그곳에서 또 한 번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1965년 전쟁이 한창이었던 베트남의 미군 기지, 현지로 파견된 라디오 DJ 에이드리언은 재치 가득한 말솜씨로 병사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현실을 목격한 뒤에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그는 풍자를 통해서 전쟁의 아픔을 그려냈고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낸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위기에 몰리게 되죠. 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남긴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인 굿모닝 베트남이었습니다.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을 배웅하면서 DJ 에이드리언이 선곡한 노래는 바로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였습니다.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예,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가장 묵직하고도 역설적인 장면이죠. 미국이 처음으로 전쟁에서 패배한 곳,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의 마무리. 회담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로빈 윌리엄스가 외치던 이 인사말을 떠올려도 될까? Good morning, Vietnam!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이어서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에도 반대하고 있죠.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용 대표를 고발하자 이 대표도 맞고소를 검토하는 등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던 중에 오늘 타다가 택시업계에 함께 서비스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선 정재호 기자 리포트를 보신 뒤에 이재용 대표와 직접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승합차를 이용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4월에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 택시 업계와 경쟁하지 않고 고급 택시 시장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고급 택시는 2015년 도입된 배기량 2,800cc 이상의 택시 서비스로 카카오 블랙 등이 대표적입니다. 타다 측은 일반 법인과 개인 택시도 고급 택시로 바꿀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습니다. 수령 분담률이 3% 되는 택시 시장을 거기서 경쟁해서 가져오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런 새로운 시장이 저희의 주된 공략 대상이다. 하지만 택시업계 측이 타다의 손을 잡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 타다 서비스가 바뀌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퇴근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 카풀 서비스보다 운행 시간 제한이 없는 타다가 더 위협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택시 2대에 나눠 타서 갈 수 있는 거를 타다는 한 대에 6명 태워가지고 가버리잖아요. 타다가 결국 우리 택시 시장을 잠식하는 유상 운송 행위다라는 쪽. JTBC 정재우입니다. 예, 이렇게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사실상 주저앉힌 상황이라 다음 타깃이 되고 있는 타다의 대응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죠. 다음 커뮤니케이션 창업자이기도 하고 지금은 타다를 운영하고 계신 쏘카의 이재용 대표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만에 인터뷰에 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년 만입니다. 예, 한 번도 안 나오셨나요, 그동안에 인터뷰는? 인터뷰는 네, 그 뒤에 처음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오늘 자리가 이재용 대표로서는 굉장히 좀 마음 먹고 나오신 자리 같은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긴 시간을 아주 길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또 상대가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 신산업 업체를 괴롭히는 일을 그만해달라. 택시업계로부터 고발당하신 다음에 첫 일성이었습니다. 왜 괴롭힌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저희가 불법이라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다 지키는 합법 서비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고발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 이제 고발하시는 것은 새로운 산업이 위협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걱정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고 택시하고는 이게 그러니까 시장도 다르다, 기준도 다르다라고 했는데 택시의 수요자하고 타다의 수요자는 그럼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 쏘카나 타다 같은 경우는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주된 고객이고요. 택시도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택시를 주로 이용하지 않던, 택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하지 않거나 수용차를 주로 몰던 분들이 저희 쏘카나 타다를 타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지금도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법인에서의 어떤 임원들이라든지 또는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타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고 그 시장은 택시랑 크게 겹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시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죠.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만일에 그렇다면 타다가 없었다면 택시를 이용했을 거 아니냐. 근데 타다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 고객을 빼앗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저희가 이동의 기준을 높여서 그 기준 높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타다라는 운송수단을 쓰게 되신 것이지 예,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은 새로운 소비자를 창출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예. 이동에 있어서 기존에는 자기가 자가 운전하든지 아니면 이제 기사가 있는 차를 갖다 주로 쓰셨던 분들이 쓰시는 것들이 큰 시장인 거죠. 예. 근데 택시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승객을 내려준 다음에 그다음에 배회하다가 또 영업을 하지 않느냐. 만일에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타고 가서 어느 지점에 가서 그다음에 내려준 다음에 배회하다가 연락을 받고 어디로 가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택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네, 택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법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예. 뭐 다 떠나서 저희는 배회 영업을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앱으로 호출을 하는 거니까 예. 배회를 해도 그것이 더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회를 했을 때 배회를 해서 영업이 되는 서비스가 아예 아닌 거죠. 그래서 예. 배회 영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가짜 뉴스입니다.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냥 택시 입장에서 왜냐하면 오늘 택시 업계에서 안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택시를 이렇게 손으로 흔들어 잡는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느냐. 그 왜 카카오에서 왜 하지 않습니까? 네. 호출하는 서비스를 같은 처지 아니냐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배회 영업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앱으로 부르는 것은 다 택시도 가능하고 저희도 서비스 가능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주로 말씀하시는 배회 영업이라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이제 배회 영업은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다. 네. 예. 근데 왜 그렇게 주장을 할까요? 택시 업계 쪽에선? 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객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택시 시장을 갖다가 아예 잠식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그것을 택시와 함께 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예. 택시와 함께 간다고 하셨는데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그 택시 업계와의 상생 방안,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우셨습니까? 이렇게 고발당하고 그러시니까 좀 부담스러우셨나요? 뭐 부담이 없진 않은데요. 예.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부터 처음 출발 때부터 택시와는 같이 협업할 방안들을 계속 찾아왔고요. 예. 기존에 법인 택시와도 같이 이미 서비스를 오픈한 것도 있고 또 실제로는 법인 택시 기사분들도 저희 드라이버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번에 만든 것은 이제 주로 개인 택시나 이런 분들이 이제 고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를 새로 출시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보면 이미 같이 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같이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법인 택시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저희 VIP 밴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 서비스 안에 들어와서 타다 서비스 안에 들어와서 하고 있고요. 예. 그럼 15인승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이제 법인 택시 기사였던 분들도 저희 드라이버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실제 이번에 한 거는 이제 개인 택시 기사들 중에서 저희 쪽에 어떤 기준에 맞춰서 서비스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저희와 같이 이제 고급 택시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실 겁니다. 네. 예. 그 실제로 그러면 택시 업계에 계신 분들이 호응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네, 호응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모든 택시 업계에 계신 분들이 한 25만 명 정도 되는데요. 다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변화를 하시려는 분들은 저희 서비스에 호응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택시 업계에서는 또 전체적으로 이 업계의 볼륨을 줄이게 된다. 그러니까 전체 덩치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다가 지금은 좀 비싼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택시가 일부가 같이 함께 하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사업이 좀 확장이 되다 보면 택시 비용이 좀 내려갈 여지가 있나요? 그건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것이니까요. 그렇겠죠? 저희는 네. 예. 그래서 좀 내려가게 되면 뭐냐? 그럼 우리는 이 규모도 축소가 된 상태에서 저쪽도 값이 내려가면 우리는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나오진 않을까요? 저는 그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로 경쟁력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건 자율주행 때문이든 또 다른 서비스 때문이건 저는 그것을 저희가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그 업종이 어려울 때 그것을 전환시킬 수 있고 피해 보시는 분들을 보상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때이지 그것 때문에 새로운 산업 또는 혁신을 갖다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말씀에 가장 어쩌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핵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산업이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산업의 이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막을 수 없는 부분들도 물론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산업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생긴다. 근데 그 부분을 사회가 어떻게 그러면 극복해 주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택시 운전사분들이 저렇게 굉장히 크게 반발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왜 홍남기 부총리 얘기가 나왔을 때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부딪힐 때 기존 산업, 여기선 택시가 되겠죠. 그분들이 입는 피해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재용 대표께서 페북인가에 뭐라고 올리셨냐면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매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식의 이제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부딪힐 때 신산업과 기존 산업 둘한테 같이 이야기해서 해결책을 내놔라 하는 것은 전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것이 국민의 편익 면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부분들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혁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 결실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정부가 주도해서 그 양쪽을 설득하고 또 국민의 어떤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물론 뭐 표현의 강도는 좀 다를 수도 있겠으나 제가 들은 바로는 너무 좀 시대착오적인 발언이신 것 같다. 이해관계자 둘을 모아놓고 둘이서 같이 합의를 봐라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보는 산업들에 종사하시던 분들은 보상이나 보호를 해드리는 거고 사회보장을 해드리는 거고 새로운 사람은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판을 열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이건 너무 심한 거야. 이건 딴 사람이 피해 보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양쪽을 다 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기존 택시 업계 예를 들면 뭐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예산 문제도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당장은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물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택시 회사가 다 가질 뿐이지 실제로 운전기사분들한테는 안 간다라는 문제 지적도 저희가 하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도 보조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 편의가 어떤 것에 국민 편익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어떤 결정 내릴지가 훨씬 쉬울 것 같고 그 편익을 얻기 위해서 그럼 사회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전 사회거나 아니면 신산업이 같이 나눠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산업이 어떻게 그럼 예를 들면 타다 같은 데서는 어떻게 같이 분담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전 사회적으로 그것을 대타협해야 되는 걸 생각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분담하게 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될 거고요. 잘 된다고 하면 또 그거 말고도 탑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정 분담금을 더 부과해서 저희 그걸 가지고 택시 쪽에 대한 것도 어떤 보상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아직은 택시와 같이 가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부분들을 좀 더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말씀하셨던 문제는 아마 길게 보면 택시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보상을 하면서 저희가 좀 축소되는 것들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상대편에서는 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의견을 듣는 시간이니까요. 잠깐 얘기 좀 바꾸겠습니다. 기재부 산하에 그게 있었죠.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을 맡으셨다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그냥 그만두셨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듣긴 했으나 제가 보기엔 그건 좀 표면적인 이유처럼 들릴 수도 있고 진짜로는 왜 그만두셨습니까? 혁신성장본부장을 이제 맡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혁신성장을 위해서 이제 기업계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그다음에 혁신성장을 하기 위한 생태계를 좀 만드는 것에 좀 도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정부 내에서의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야기, 그다음에 그것이 합의가 되더라도 또 그럼 또 국회와의 또 어떤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풀리지 않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을 잘 그 많은 이해관계자를 조율하면서 갈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았고요. 저는 그래서 실제 근데 그건 사실은 들어가실 때부터 민간공동본부장을 맡으실 때부터 예상을 못 하셨나요? 왜냐하면 그 정부나 또 국회 쪽에서 돌아가는 일은 매우 복잡다단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가지고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정부와 저는 정부의 어떤 정부의 의지를 갖다 좀 믿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의지를 가지고 풀면 다들 같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거다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혁신에 대한 의지가 다 광범위하게 같이 공유되고 있던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정부 쪽은 그래도 그것이 잘 공유되고 있었지만 또 이제 국회는 조금 더 다른 입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제가 잘 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제 한계를 좀 느껴서 제가 좀 면목 없이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약간 좀 어두운 전망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혁신 성장이었잖아요. 그 동력이 그러면 별로 없다고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정부에서 의지는 좀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의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혁신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강하게 혁신성장 해보지 않은 지가 저는 오래됐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것이 좀 바뀌지 않으면 기존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그것이 뭐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아쉬움이 그만큼 크시다는 말씀인가요? 네, 저 국회가 더 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거의 한 20년 만에 인터뷰 나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혹시 빼먹은 질문이 있습니까? 뭐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라도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저희가 혁신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이 되어야지 그 혁신의 결과물을 저는 나눌 것이 생기고 그 나누는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또 그다음에 혁신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저희 이제 민간에서 좀 합니다만은 그것을 전 사회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응원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것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타다를 운영하고 계신 소카이 대표 이재웅 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첫 키워드는 그땐 그랬지로 잡았습니다. 언제요?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면 무호흡증과 당뇨, 탈모 등 여러 병이 있다며 보석 신청을 했는데 오늘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호 고문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시켜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그 이제 대통령 의지에 달린 것이다? 그렇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보석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지 누가 결정하겠어요? 보석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나요? 정권 잡아봤잖아요. 국회의원만 결정해도 다 위에 사인 받아야 되는데. 김현정 앵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군요. 그렇습니다. 그 보석 여부는 뭐 원래 법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판사가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분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보석을 신청한 측의 주장과 검찰 측 주장을 들어서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재호 고문은 우리도 정권 잡아봤잖아요 라고 하면서 국회의원 등 중요한 인물들의 법적인 사항은 다 위에서 결정한다 이런 표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면서 왜 그러냐는 투로 얘기했는데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만약 그 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중요 인물들의 법적 결정 사항을 대통령이 결정했다면 사실 사법농단이 박근혜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전 정부 때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셈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얘기가 또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나경원의 전국 통일로 잡았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뭐 이런 내용이 있나요? 여러 지역들을 망라한 얘기가 있어서 키워드를 저렇게 잡았는데요. 오늘 한국당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최근 연설회에서 막말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자제하면서 조용히 치러졌는데 참석자들의 지역과의 연고가 있다라는 발언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경남, 울산, 강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요 부산에서 우리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산의 어머니입니다. 부산에서 둘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부산의 어머니라고 주장한 건데요. 첫째 아들을 어디서 낳았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월 목포를 방문했을 때는 당시 동작에서 태어난 충청의 딸 호남의 손녀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원내 충청의 딸이라고 했다가 부산의 어머니라고 했기 때문에 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각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가족관계로 묶이는 셈입니다. 그럼 뭐 대개 정치인들이 이렇게 레토릭을 쓰는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굳이 먼저 얘기한 것은 각 후보들이 특히 내가 부산과 관련이 있다라는 언급을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요. 몇 명을 좀 보면 먼저 직장 연고형이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에 나선 김진태 후보는 첫 직장이 부산지검이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역시 검사 출신인 정미경 최고위원 후보는 마지막 임기가
부산지검이었다라고 부산에 있는 당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예. 가족 연고형도 있었는데요. 김순례 최고위원 후보는 부산서 나고 자란 며느리를 얻었다. 아, 며느리가? 예, 며느리가 부산 사람이다라고 강조했고요. 예. 윤재욱 최고위원 후보는 아내가 부산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도 나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부산과 직접적인 본인 연고가 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윤영석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었고요. 조경태 의원은 부산이 지역구였습니다. 예. 하긴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이 땅이 참 좁구나. 예. 이 좁은 땅에서 한두 달이 걸치다 보면 다 연관이 되겠죠. 예. 저나 박성태 기자도 부산하고 따지면 또 여러 가지 연고가 있을 테고. 저는 중학교 수학여행을 부산으로 갔었습니다. 수학여행을 부산으로도 갑니까? 중학교 때는 부산에 갔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보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상주시의 검은 넥타이로 잡았습니다. 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잠깐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주시청 내의 모습인데요. 지금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대개 검은색 계열의 정장을 입고 넥타이는 모두 검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이기에 검은색 넥타이를 다 맸느냐라고 물어보자 상주시 관계자는 상주시 인구가 최근 10만 명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공무원으로서 각오를 다지기 위해 어제 얘기하기를 21일인 오늘 검은 넥타이를 매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경상도라고 얘기할 때 원래 경주와 상주를 지칭하는 말인데 그렇죠. 상주는 196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서 지난달에는 10만 명을 약 10여 명 정도 넘겼다가 최근 8일 10만 명보다 14명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하여간 10만 명이 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못 넘기면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불이익이라든가 있다든가 이런 건 있나요? 예, 지방행정기구 조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년간 한 도시가 10만 명이 넘었다가 인구가 10만 명 밑으로 줄어들면 3급이던 부시장 직제가 4급으로 됩니다. 아, 직급이 떨어지는군요. 예, 해당 부시장의 직급이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3급은 이제 다른 자리로 가고 그 부시장 자리는 4급인 공무원이 와서 채우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사람이 바뀌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이 현재 상주시 같은 경우는 3개국이 있는데 2년 연속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되면 2개국으로 줄어들어서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의 위상이 쪼그라드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아, 그러면 3개국에서 2개국으로 줄면 나머지 1개국 사람들은 어디 딴 데로 발령받아 갑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 같은 게 생기느냐? 그건 아니고 다른 국에 분산 배치되는 형태로 분배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상주시 공무원이 지금 전체 동들 다 해서 1000여 명 정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시 위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바로 앞에 닥친 문제가 됩니다. 상주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상주에 이제 경북대 캠퍼스가 상주에 있는데요. 상주 캠퍼스에 대학생이 올 때 기숙사에 주소지를 이전을 하면 학기당 뭐 20-30만 원의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고령 사회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30% 가까이로 높기 때문에 매년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훨씬 많아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사실 상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도시도 이런 곳이 앞으로 더 생길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JTBC 뉴스룸의 안태근 성추행 사건 폭로 및 미투 운동 보도가 제50회 한국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뉴스룸은 지난해 1월 서지현 검사를 최초 인터뷰하며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알린 데 이어서 정치, 문화예술, 학계 등 사회 전반의 성폭력 피해 실태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JTBC의 보도가 지난해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몰고 온 미투 운동의 기폭제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날씨입니다. 내일 제주를 뺀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집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이겠고 충북은 매우 나쁨일 거란 예보입니다. 내일 전국의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he has seen me changing. It ain't